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으로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국회에서 고위 당정회의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 설 민생 대책 아주 중점적으로 정말 실익이 있는 그야말로 그 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특히 말이죠, 이 소상공인들, 이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굉장히 그야말로 이제 민생 토론을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매주 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제대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첫 번째 당정회의인데요. 역시 참 실력 있는, 자, 실세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이제 내놓은 입장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부의 지원 패키지, 이런 설을 계기로 한 민생 패키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입장문에서요, 특히 격차 해소를 중시하고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일정은요. 자, 이 민주당의 이 비명 3인방, 이 탈당하신 분들 플러스 이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또 정의당에서 나온 두 분, 정태근하고 박원석, 요 분들이 오늘요 창당 대회와 관련된 일정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이죠, 이 신당파 인사들이 전부 다 참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열기가, 신당 창당의 열기가 조금 이제 가시화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돌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요, 이번 이제 이 총선과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주간 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과연 제3지대 빅텐트, 이게 성패를 가를 변수가 과연 뭐냐? 네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이 좌클릭, 이게 성공할 것이냐 안 성공할 것이냐, 이런 점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쭉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오늘 당정회의가 아주 매우 이례적으로, 통상적으로요,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요, 여기 써 있듯이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가졌어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당 주도의 국정 운영.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아직 좀 답보 상태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상당히 지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대국민적인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래서 좀 이니셔티브를 좀 보여주는, 실제화시켜서 가시권을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그 고도의 전략적 판단 때문에 당정회의의 장소를 옮긴 거 아니냐. 그래서 장소 옮긴 것 자체가 무슨 현실적인 무슨 이런 이 필요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 필요성, 정치적 상징성, 즉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한다. 당은 확실하게. 그래서 실질적인 파워를 인정해주는 청와대 대통령실에서요, 이런 매우 의미 있는 가신적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정치적으로 특히 총선 앞둔 상황에서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정회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처음으로 강조한 내용들, 이제 기본적으로요, 우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성과를 내자. 두 번째는 현장에 답이 있다. 세 번째는 책임이다. 요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대학생 이 학비를 좀 경감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과를 내자. 그래서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언어보다는 결과를 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었을 때 국민께서 그 차이를 즉각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설명해서 홍보를 좀 똑바로 잘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요. 현장. 그래서 아무리 총선을 앞둔 정부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 그리고 기대만 부풀려 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 이거는 당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당을 좀 더 달라. 자, 그리고요, 특별히 이제 대학생 학비 경감 반환을 요 대목에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학비가 좀 줄어들었구나, 정부가 지원을 잘해주는구나, 정부 정책이 좋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째가 성과, 둘째가 현장, 세 번째가 책임. 요 세 가지를 했고요. 대학생 학비 경감과 관련해서는요, 대학생들의 학비를 갖다가 이제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을 여러 곳에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정부도 좀 고민 좀 해달라. 그리고 당하고 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회의에서 성과는요, 교통안전 문제, 문화 문제, 치안, 건강, 그 다음에는 경제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 불합리한 격차를 좀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뭐 이미 격차에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이 신년 인사회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 직을 수임하면서 강조했던 얘기가 이제 격차 해소요. 그래서 이 격차 해소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결한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이 진보층 또는 중도층, 그리고 또 이제 그 보수층, 정치적인 스펙트럼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느끼는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팔고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아픈 곳,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인 정책 효과를 지금 어디에 정책을 갖다가 역점을 둘 것인지, 그래서 격차 해소하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영역이 있듯이 국정 전반을 다룬다. 그래서 보다 국민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일상에 그래서 이런 이 격차가 결국은 사회 통합도 방해하고 그리고 갈등도 유발한다. 그래서 숱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좀 더 좋은 정책으로 좀 나와야 되겠다. 예, 이런 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민생을 챙기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과 정부, 대통령이 함께 한 호흡으로 일해야 된다. 그렇게 한 호흡으로 효율적으로 협업한다면 우리 정책은 더 정교해지고 실천 동력은 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과, 현장, 책임 이 세 개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오늘 이 결과를 내놨느냐? 우선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예, 그래서 2월에는 금융권, 은행권 지원에 이어서 제2금융권의 이자 부담 완화를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16가지 성수품의 집중 공급, 그리고 정부 할인 지원율을 갖다가 10%, 20%에서 30%를 올리고, 이런 그 지원 조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 성수품 품목 가격은, 서울 성수품 평균 가격은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정토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 그리고 수산물은 1000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요. 온누리 상품권 월 구매 한도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50만 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전통시장도 그리고 골목 상권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총 발행 규모도요, 4조에서 5조 원으로 1조 원이나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해서 역대 최고 수준이 39조 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취약계층 356만 원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이제 돌아오는데 곧 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도 당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 휴일을 포함해서 설 연휴 전 기간 2월 9일에서 12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갖다가 면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설 연휴에 KTX, SRT의 역귀속 기차표는 최대 30%를 할인한다. 예. 그리고 이제 특별 이제 교통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노후차 개소세도 인하하고요. 전통시장 소득 공제도 확대하는 이러한 주요 입법, 이 과제를 갖다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나간다.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전반적으로요, 이 폭넓은 이건 민생 대책을 강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설을 계기로 해서 이제 특별 사면을 검토하는데, 특히요,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사면, 그리고 경미한 공무원 징계 사면이 매우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상공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 그야말로 이 사면 조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친여 세력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지금 주간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 좌클릭화 이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취지 하에 말이죠. 제3지대의 빅텐트 이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네 가지 변수가 뭐냐. 예,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빅텐트 지금 를 만드는 작업이 이제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빅텐트가 지금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거대 양당 정치를 끝내자. 그러니까 지금은 거대 양당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자기네 만들어내는 제3지대의 당이 이 국민들의 그 불만, 정치적인 불만과 비판을 담아낼 수 있는 큰 우산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제 제3지대에서 신당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제3지대를 보는 시각, 여의도 시각은 굉장히 지금 복잡하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보는 제3지대 시각은 논의의 핵심이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한동훈 위원장이 좌클릭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것이 이제 제3지대 성패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간조선의 보도의 특징을 보면은 좌클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파가 있고 좌파가 있다. 그러면 중간파는 어차피 이게 얼마 안 된다. 이런 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때 경제민주화를 2011년대 내세운 거 이게 결국은 좌클릭에서 이 성공한 제일 큰 사례가 아니냐.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좌클릭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준석이가 지금 추구하는 노선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한동훈과 이준석은 유승민은 같이 간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도 이 좌클릭 가능성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요, 지금 2011년은 우파가 좌파를 품었지만은 거꾸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당 전체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냐. 요런 불만이 지금 무파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좌클릭으로서 삼지대를 공략을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당 세력들이 삼지대를 다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좌클릭 갖고 삼지대를 먹을 수 있느냐? 이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클릭을 하게 된 것은 황교안이가 우클릭 갖고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면 교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 아주 뭐 재미있는 이제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근데 이제 황교안하고 다른 점은 이제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황교안은 출마까지 했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좀 덜 받을 것이다. 예,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이제 이준석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게 이제 삼지대 지금 성패에 또 달려 있는데요. 이준석의 가치는 과거 이 삼지대 정당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이가 딱 뜨면 한 10%는 국민이 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최근에 국민의 지지를 보면은 출렁출렁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충 10% 내외에서.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한국 정치에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준석은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도 바로 이준석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가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은요, 이준석 신당이 지금 당원들을 갖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보더라도 이준석 로얄층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과거에 제3당은 항상 실패했는데,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금태섭 새로운 선택, 이쪽하고 과연 그러면 합쳐질 수 있느냐? 하나의 빅텐트를 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 회의적인 시각이 많네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이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자, 류호정, 정의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정의당이 딱 들어가 있는데 탈당파들이 이게 과연, 정의당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하고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퀘스천 마크가, 지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태섭이가 이준석이하고 합친다라고 할 때 따라갈 사람이 있겠느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준석이 가치는 있는데 금태섭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의 선택과 이낙연이 이제 제3지대의 성패에 또 이 변수가 되는데 지금 호남 쪽에서 이낙연 지지가 그렇게 세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호남의 선택에서 그럼 이낙연의 이 지분을 말하자면 이제 지지 기반을 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슨 약을 써야 되느냐? 바로 총선 불출마는 이미 했지만은요 대선 불출마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선에 대해서 이 김부겸을 전 총리를 갖다가 이 새로운 카드로 들이밀어야 그러면 호남에서도 이낙연의 지지 기반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이낙연의 호남 지지가 이제 별로 약하다. 그 대세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그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요. 2000년도 16대 총선 때 공천에서 당시 김메이커 5선의 김윤환이가 딱 탈락이 되니까 그때 민주국민당을 창당해가지고 구미에서 나왔는데 이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호남에서 버림받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본인이 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부겸이를 딱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 영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준석하고 이낙연이가 하나의 당으로 뭉치는 것은 어렵지만은 우세 지역에서 서로가요. 선거 연합 형식으로 후보를 내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지지의 민주당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은 이 호남에서 제3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3지대 성공 여부의 변수는요. 양당에서 공천을 하는 시기가 과연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는 이미 공천이 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자자하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윤영찬이도 탈당을 하려다가 현근태가 이제 이 성추행 발언 때문에 성희롱 발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나가려다가 안 나가고 앉아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은 민주당 탈당은요. 앞으로 지금 이제 이미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요 사람들이 앞으로 탈당자가 나와서 이 빅텐트로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요. 민주당하고 달리 공천을 최대한도 지금 늦출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쌍특검법. 요게 이제 제 의견,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이미 끝났고, 국민의힘은 좀 최대한 늦춰서 이탈자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거, 이런 작전을 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펴버려서 아주 국민의힘이 공천을 늦게 해버리면은 제3당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갈 사람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기존 당협위원장들이 굉장히 좀 유리할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공천이 늦어지게 되면 보수층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보수층을 더욱 결집시킬 것이다. 그러면 이게 제3지대 이 빅텐트 치는 데는 이준석한테는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선 네 가지 기준이 뭐냐? 변수가 뭐냐? 한동훈의 좌클릭 여부. 두 번째는 이준석의 정치적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하느냐. 세 번째는 호남에서의 선택이 과연 이낙연 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네 번째는 양당의 공천 시기가 빠르냐 늦느냐. 이것이 제3지대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주는 가장 이 민감한 정치적인 이 변수가 될 것이다. 자, 이러한 평가를 지금 주간조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낙연, 이준석, 김종민 제3지대 이 멤버들이요. 오늘 여의도에서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미래대연합은요. 지금 민주당 비명 3인방하고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정택은,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 나온 박원석,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됐어요. 주축이 돼서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가 오늘 정식으로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자, 국회에서요. 자, 그래서 이 기본 기준은요, 이 취지는 양당 독식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미래대연합청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지금까지의 정치는 이제 권력을 다투는데 열심히 했지만은 국민 삶을 바꾸는 데는 무능했다. 그래서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그래서 기득권 양당 내부에 혁신 동력도 전부 소멸했다. 따라서 승자 독식 정치를 갖다가 이제 종식시키고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요, 새로운 미래의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이낙연, 그리고 개혁신당을 만들고 있는 이준석, 그리고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그리고 한국희망의 양양자,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총출동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낙연과 이준석, 김종민은요, 오늘 여의도 이 한 카페에서 만나서 제3지대 신당연합과 같은 향후 구상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종민 의원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제3지대 이거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요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나눴다. 요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제3지대가 결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창당 이 본격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하고 이제 당정회의가 끝나고 나서 또 몇 가지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개인의 지지는 국민께서 잘 봐주는 것이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정말 열심히 하려 노력하고 있어서 국민께서 서서히 알아봐 줄 것이고,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계속 말하지는 않고 거기에 걸맞는 실천과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는 데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에 관해서요, 계속 실천하면 이제 결국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노웅래가 최근에 돈 받았다. 맞다. 예, 그런데 그건 부정한 돈이 아니다. 이런 의견서를 법원에 몰래 제출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그 의견은요, 그게 바로 그래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예.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하고 김남국이 시트콤 비슷한 걸 했었는데, 노웅래는요, 다 조작이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걸로 저를 민주당 전체가 대단히 비난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노웅래는 불구속사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금고 이상 유죄 확정 시에 세비 반납에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세비를 다 받게 될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리고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죠. 일반 시민, 기업인, 노동자들 재판이 확정되면 월급 반납할 거냐고 했던데, 그분들은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아니다. 일반 공직자는 등급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 잘못된 비유다. 옳은 얘기죠. 네. 그리고 이 퇴직금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죠. 연금도 다 날아가 버려요. 예, 연금도. 자, 그리고요, 검사가 정치인을 수사가 영장이 기각되면 월급을 받느냐. 검사가 정치인을 수사가 영장이 기각되면 월급을 반납하느냐고도 했는데, 검사 본인이 죄지어서 유죄가 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 제 제안에 반대한 거로 이해하는데, 그래도 억지 주장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 그리고요, 특권법이 정치 개혁에 관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을 보여준다 생각하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과 의원 특권을 얼마나 내려놓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정치 개혁을 할 건지를 가지고 경쟁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요, 대대적인 혁신 조치,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에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장기표 신문명연구원장이 내놓은 요 프로그램만 그대로 따라가면 저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이제 오찬 후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이런 격려와 그리고 많은 시청, 그리고 SNS를 통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